어머니,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창피해요. 35년을 키운 딸의 말입니다. 새벽 4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도 멈추지 않았죠. 딸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 딸이 저를 죽은 사람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호적에서 팠습니다. 5억짜리 땅을 팔았습니다. 60세에 완전히 새로 시작했습니다. 3년 후 그 딸이 무릎 꿇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딸 수진이가 드디어 남자친구를 소개한다고 연락했습니다. 백화점 8층 VIP 라운지.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가죽 소파에서는 고급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10년 된 정장을 꺼내 입었죠.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이 보였습니다. 35년 동안 재봉틀을 돌린 흔적이었죠. 라운지에 도착하니 예비 사돈댁 식구들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훤칠한 예비 사위,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부부. 저와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들의 세계,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세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그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직업을 물었습니다. 수선집을 했고 지금은 작은 옷가게를 한다고 대답했죠.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학력을 물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라고 했죠.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웠다고 답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비 사돈 아버지가 시계를 보더니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떠났죠. 수진이가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왔을 때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쏟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입고 왔냐고, 왜 솔직하게 수선집 이야기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냥 작은 사업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엄마 때문에 정말 창피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5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봉틀을 돌렸던 날들,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참았던 날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일어나지 못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예비 시댁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냐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라며 말을 흐렸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수선집 아줌마잖아. 그 말을 하려던 거였습니다.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죠. 60세 늙은 여자가 지하철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원룸, 혼자만의 공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의 SNS를 우연히 봤습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사진 아래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수진아, 너희 엄마 학교 선생님이시라며? 멋있다. 수진이의 답글이 보였습니다. 응,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저를 학교 선생님이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수선집 엄마가 창피해서였죠.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말해왔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말입니다.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다른 게시물들을 봤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안녕하시지? 수진이의 답글. 돌아가셨어. 중학교 때.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난한 게 들키기 싫어서 수선집 엄마가 창피해서 저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보며 3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25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수진이를 안고 막막했죠. 통장에는 2달치 월세도 안 되는 돈. 시댁에서는 며느리와 상관없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낡은 재봉틀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선 일이라도 하라고 하셨죠. 처음엔 바늘 꿰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치마단을 줄여드리고 받은 1,000원. 제 첫 수입이었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일했죠. 수진이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딸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배제되었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서도 신부 어머니 의상은 필요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초대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시장 아줌마들이라 창피하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는 말은 단호했죠. 엄마, 내일 결혼식에 오지 말아주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엄마랑 같이 있기 싫다고 했습니다. 정말 창피하다고 했죠. 뒤에서 예비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체면이 있지 않냐고, 가족분들이 다 오시는데 라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이가 쏟아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시댁 가족들이 엄마를 무시하는 걸 봤다고, 그리고 친구들은 엄마가 없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고 말해왔다고 털어놓았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해 왔다더군요. 제발 오지 마세요. 오면 나 영영 안 볼 거예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5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결심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고, 숨어서라도 딸의 행복한 모습을 눈에 담자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호텔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맨 뒤쪽 구석, 기둥 옆자리. 잘 보이지 않는 자리였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숨어서라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정말 예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부 어머니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었죠. 숨어서 몰래 기둥 뒤에 숨어서 딸의 결혼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저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뒤쪽 문으로 나가려다 잠깐 멈춰섰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죠. 사위가 무언가 물어보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0세 늙은 여자가 택시 뒷좌석에서 목 놓아 울었죠. 기사님이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35년이 부정당한 날이었죠.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깼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옷장 맨 윗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그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해두신 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농지와 임야. 한 번도 팔 생각을 하지 않았던 땅들이었죠. 수진이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뒀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딸에게 물려줄 이유가 없었죠. 인터넷을 켰습니다. 땅 시세를 검색했죠. 놀라웠습니다. 그 사이 지하철이 연장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있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 15억.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재봉틀 돌리며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아침 일찍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좋은 위치라며 개발 예정 지역이라며 감정평가를 받아보자고 했죠.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20억 7천만 원. 3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4시간씩 자며 벌었던 돈을 다 합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한 달 후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죠. 통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수진이에게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돈만 받고 여전히 저를 창피해했을 겁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내야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마음을 다졌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친족 관계 단절을 하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하시겠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서류에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35년 동안 키운 딸의 이름. 하지만 이제는 남이 될 이름이었죠.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도장을 꺼냈습니다. 법무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진행하시겠냐고 이후에는 법적으로 남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하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죠. 파양 신청, 접수 완료. 몇 개월 후 처리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죠. 뭔가 후련했습니다. 35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전화번호를 찾았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위의 번호도 함께 지웠습니다. 연락처에서 사라진 이름들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이제 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본 끝에 새로 지은 4층짜리 건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주변 상권도 좋았죠. 4층에 제가 살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월세 수입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현금으로 계약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건물이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제 집,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큰 돈, 누구에게도 빌붙지 않는 독립적인 여자가 된 겁니다. 한 달 후 입주했습니다.
새 가구를 샀죠. 소파, 침대, 식탁, 커튼까지 모두 새 것으로 장만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을 꾸몄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0세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보였죠.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새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창밖을 보니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깊게 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죠.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가끔 궁금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35년 전 재봉틀을 돌리며 옷감을 사던 그 시장. 그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 영자씨 아니야? 뒤에서 부르는 소리. 돌아봤습니다. 30년 전 단골 손님이었던 할머니였죠.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영자씨 손재주가 얼마나 좋았는데. 그 이후로 그런 솜씨 못 봤어.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니까. 다른 아주머니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었죠. 영자 씨 바느질이 제일 정성스러웠다고, 손맛이 달랐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솜씨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수선일.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추억이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한복 공방을 차려볼까? 이제는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35년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6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1층 상가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한복 공방으로는 적당했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꾸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바느질하는 모습이 보이게 했죠. 간판에 영자의 한복 공방이라고 적었습니다. 제 이름이 당당하게 걸린 간판. 오픈 날이었습니다. 긴장되고 떨렸죠. 첫 손님은 그 할머니였습니다. 한복 치마 기장을 줄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성껏 작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만족해 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달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두 명.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죠. 60세에 시작한 도전이 실패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은 월세도 안 나왔죠. 저축했던 돈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옆 상가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60세 늙은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냥 조용히 월세 받으며 살 걸? 그런 후회도 들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달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젊은 디자인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도서관에 가서 패션 잡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60세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은 외계어였습니다. SNS가 뭔지도 몰랐죠.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도서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손녀뻘 되는 아가씨였죠.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운다고 비웃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죠.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흔들린 사진만 나왔죠. 돋보기를 쓰고 작은 글씨를 읽으며 사진 편집 앱을 배웠습니다. 60세 할머니가 스마트폰과 씨름하는 모습,
우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복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전통 기법을 설명하는 글도 함께 올렸죠. 처음에는 조회수가 10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렸습니다. 네 번째 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왔다더군요. 어머니가 입던 한복을 리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에 입고 싶다고 했죠. 정성껏 작업했습니다. 옛것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35년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죠. 한 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일주일 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완성된 한복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손님이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60대 장인 할머니의 정성, 전통 기법으로 되살린 어머니 한복이라는 제목. 게시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디냐고, 자기도 맡기고 싶다고, 예약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왔죠. 그날 밤 예약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죠.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복을 원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한복을 찾았습니다. 다섯 번째 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을 구했죠.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생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독학으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은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솜씨를 존경한다고 말한 것은 말입니다. 수진이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창피해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제 기술을 가치 있게 여겼죠. 메모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복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늘 쥐는 법부터 재단하는 법, 시접 처리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전수했죠. 35년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공방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약이 2달씩 밀렸죠. 직원을 한 명 더 뽑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매출이 놀라웠습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이 35년 동안 재봉틀 돌리며 벌었던 것보다 많았죠. 하루 매출이 예전 한 달치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저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공방이 안정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은지는 어느새 제 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죠. 명절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고향에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하다고 했죠. 저는 은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저 진짜 가족 같아요. 제 친엄마보다 더 엄마 같으세요.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죠. 혈연으로 맺어진 딸보다 진심으로 맺어진 이 아이가 더 가족 같았습니다.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를 심었죠. 무언가 키우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물과 햇빛만 주면 알아서 자라났습니다. 배신하지도 거짓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웃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김할머니는 꽃을 키우셨고 박 아주머니는 허브를 키우셨죠. 수확한 것들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로 챙겨주는 관계였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달 찾아오시는 할머니, 딸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맡기신 아주머니, 돌잔치 한복을 주문하신 젊은 엄마들, 모두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감사해하는 사람들이었죠.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통 장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했죠. 촬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5년 전 홀로 딸을 키우며 재봉틀을 돌렸던 이야기,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던 이야기, 60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죠.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대부분 응원이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댓글 창을 열어봤습니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이 왜 연락 끊었는지 알 것 같네요. 엄마가 문제였을 듯.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문제였다고요? 35년을 키운 제가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식 호적파는 엄마가 정상이에요? 돈 생기니까 자식 버린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제 이야기의 1%도 모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 수진이가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은지가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그런 댓글 보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더 잘해야겠다고, 더 성공해야겠다고, 그래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한복 공방은 지역 명소가 되었죠. SNS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엔 전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인 코너로 출연해달라고 했죠.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권유했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60세에 새로 시작한 용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죠.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죠. 방송이 나갔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60세에 새로 시작하신 용기가 대단합니다. 저도 힘내야겠어요. 50대인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네요. 악플 다는 사람들 뭐예요? 사연도 모르면서.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공방은 더 유명해졌죠.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복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작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복 만들기를 가르쳤죠. 젊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통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35년 동안 혼자 쌓아온 기술을 나눴죠. 수진이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여자.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죠. 성공한 사업가의 얼굴. 창피한 수선집 아줌마가 이제는 존경받는 한복장인이 되었습니다. 모자란 사람이라고 불렸던 김영자가 이제는 영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방에서 한복 작업을 하고 있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사위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요.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카페를 열었다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몇 달 만에 문을 닫았다고 했죠. 주식에도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와줄 수 없네. 더 이상 수진이와는 상관이 없어. 자네와도 마찬가지고. 사위가 당황했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이면 결혼식에 왜 오지 말라고 했어?
가족이면 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 가족이면 왜 창피하다고 했어? 사위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는 어리석었다고, 후회한다고 말했죠. 너무 늦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 읽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수진이가 저를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초췌한 모습, 살도 많이 빠졌죠. 옷도 헝클어진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손톱은 다 벗겨져 있었죠. 예전에는 한 번에 10만 원씩 투자하던 네일아트, 구두도 달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어디 가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5년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당장 급한 일이 있어요.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었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렸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옆집에서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에서도 올라왔습니다.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쉬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신고합니다.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몇 시간째 문을 두드리고 있고 어떤 관계십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수진이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여러 명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죠. 수진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반가워하는 것 같았죠. 엄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적으로 관계를 단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가족관계를 조회해 봤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가족 관계가 해지되어 있네요. 수진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엄마라고 부르려다 말았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우리는 이제 남이야. 앞으로도 만날 일 없을 거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오지 않았죠.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수진이었습니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옷은 더 초라해졌죠. 손톱은 갈라져 있었고 구두는 더 닳아 있었습니다. 가방은 찢어진 곳을 테이프로 붙여 놓았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이 망했구나.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죠. 방송에서 봤어요. 설마 엄마일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성공하신 줄 몰랐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수진이가 당황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려다 멈췄죠. 제 차가운 눈빛을 보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복을 맡기고 싶어서요. 시어머니 생신에 선물하려고요. 주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손님처럼 대했죠. 치수를 재고 원단을 골랐습니다. 가격을 안내했습니다. 수진이가 비싸다고 했습니다. 깎아줄 수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찰제입니다. 모든 손님께 똑같이 받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불렀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실직했고, 빚은 늘어만 가고, 시댁에서는 구박받고,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영자입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닙니다. 손님이시면 주문하시고 아니면 나가주세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해요. 다시 엄마로 돌아와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35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혼식 날도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도 창피하다고 한 말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방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제발이라고 외쳤죠.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은지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손님 나가시게 도와드려요. 은지가 수진이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죠?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죠. 수진이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지, 단골 손님들, 이웃들, 그리고 제 작품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도 공방 문을 엽니다. 68세가 되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졌죠. 은지가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밝게 인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 출근하죠. 선생님 오늘 예약이 7건이에요. 행복한 비명을 지릅니다. 첫 손님이 도착합니다.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찾으러 온 젊은 신부. 영자 선생님 한복을 꼭 입고 싶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합니다. 35년 전에도 이렇게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죠. 그때는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예술입니다. 장인 정신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점심시간 옥상에 올라갑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김할머니가 올라오십니다. 영자 씨 오늘 상추 크기 좀 봐. 대박이야. 함께 웃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합니다. 문을 닫고 하루를 정리하죠. 매출을 계산합니다. 하루 매출이 35년 전 한 달치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은지가 말합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 또 섭외 들어왔대요. 이번엔 메인으로요.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하죠. 집으로 올라갑니다. 4층 제 집. 제 이름으로 된 건물. 누구에게도 빌붙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영자의 한복 공방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당당하게 걸린 간판. 창피할 것 없는 간판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65세의 여자.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창피한 엄마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영자의 한복 공방 사장입니다. 존경받는 장인입니다. 당당한 여자입니다. 35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죠. 단단하게, 강하게,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63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68세인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죠. 70세에도 75세에도 저는 계속 일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서, 제가 원해서 말입니다. 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가족들이 있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 가족들. 오늘도 깊이 잠듭니다. 편안한 잠, 악몽 없는 잠입니다. 내일도 바느질을 할 것입니다. 제가 원해서 말입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